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반등을 위해서 그들이 몰려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매크로 분위기를 본다면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야에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요 내러티브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즉 지표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 이제는 무조건 할 거야. 뭐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불과 제가 5일 전에 캡처를 해뒀던 9월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월 FOMC 회의 때 41%밖에 안 됐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거였었죠.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이 요게 아닙니다. 요거였어요. 그리고 뭐 제롬 파월도 워낙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이제 당연시 됐었는데 불과 5일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월 5일자로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4.4%고요. 9월 달이요. 자, 금리 인하는 이제 제롬 파월의 말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한다. 근데 B컷을 하느냐, 올해 몇 번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이제는 제롬 파월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소한 3회 인하 확률이 52.9%입니다. 3번 인하 확률은요, 거의 FOMC 회의 때마다 한 번씩은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갑자기 고용지표가 워낙 엉망으로 나와서 바뀌어버리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저번 주말에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좀 많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다음 FOMC 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있긴 한데요. 참고로 8월 달 21일에서 23일 날 원래는 잭슨홀 미팅이란 게 휴양지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널널하게 이렇게 연설을 하는 미팅이었는데 자, 올해만큼은 좀 널널하게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제롬 파월이 여기에서는 이제 항복 연설을 하지 않을까. 제롬 파월이 이제 의견은 상관이 없어요. 몇 번이나 인하할래? 얼마나 크게 할래? 이 연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8월 달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등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첫 번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3년도 12월 달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사임을 했던 크립토 쪽에서 왕년의 스타가 돌아옵니다. 크립토 왕년의 스타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투자하셨다가 이제 올해 떠나신 분들은요, 블랙락은 몰라도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케일 회장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왕년의 스타 맞죠? IPO 본격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나갔던 분들조차도 테라 루나의 FTX 콤보를 맞으니까 본인들도 수십억 달러 피해를 일단 받는 데다가 본인들이 이 상품을 파는 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다, 뭐 나쁜 놈들이다. 실제로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분이 사임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요. 강세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시가총액 작거나 뭐 변동률 큰 걸로 한 방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 기관들조차도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뭐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서야 복귀를 한다. 그만큼 정말 상승장에 들어오시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비트위더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분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이분이 왜 왕년의 스타냐면요. 2013년도에 거의 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든 원조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13년도에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선견 지명이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기관이 지금이야 많지만 그냥 그레이스케일 거의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빨리 들어갔다. 이거 아시겠지만 한때 세계 1위의 비트코인 보유를 했었던 그러니까 GBTC라고 해서 트러스트 상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했다가 이제는 뭐 블랙락이 들어오고 스트레티지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는 뭐 저 뒤로 밀려나긴 했었죠. 그러나 꽤 오랫동안 1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복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로 코인의 IPO 붐이 이어지고 있구나.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IPO 붐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그러나 특정 코인
이제 뭐 서클이다, 뭐 여러 가지 코인 IPO 역시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 기세를 이어가겠구나.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트러스트 상품이잖아요. 수십 개의 트러스트 상품, ETF가 나오기 전에 ETF 비스무리한 거, 추적할 수 있는 거, 추종하는 거를 만든 게 트러스트인데요. 지금 비트랑 이더리움 트러스트만 ETF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 때 블랙락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법정 소송을 통해서 따낸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다른 거 뭐 수많은 뭐 AI 트러스트, 뭐 솔라나 트러스트, XRP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로 인해서 ETF, XRP ETF도 강제 승인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 요분이 복귀를 해서 그런 거구나. 즉 ETF가 이제 수없이 전환이 될 거고 판매가 될 거라서 알트 ETF 시대가 온다면 이 기관들의 경쟁도 장난이 아니겠구나.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지금은 정말 많아졌잖아요. 자, 알트 ETF의 수수료 경쟁이나 여러 가지 경쟁이 오면서 IPO 붐, ETF 붐이 다시 한번 오겠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랜 기간 떠났었던 올드 갱스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관들, 오래된 개미들, 17년도에 뭐 좀 즐거웠다가 떠나신 분들, 21년도에 들어왔다가 관심 없어진 분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락은 몰라도요. 베리 실버트는 압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베리 실버트가 나와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아마도 오래된 그 올드 갱스터들이 향수를 느끼고 아 저분 내가 아는데라고 하면서 조금은 컴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등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분들 두 번째 분은요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오르면 찾게 되는 강세론자 톰 리죠. 이분이 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CNBC에 나오게 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분의 이 별명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월가의 영원한 강세론자. 물론 틀릴 때도 많아서 욕도 많이 먹지만 영원한 강세론자 하면 톰 리죠. 이 칭호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CNBC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뭔가 대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 좌석 배치를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요. 자, 이분이 톰리죠. 이분이 크립토 친화적이었던 조 아저씨. 이분이 코넬 대학교 나오고요. 굉장히 똑똑한 앤드류. 이분은 베키라는 여자분들인데 조 아저씨를 뺀 모든 CNBC 앵커들은 다 시니컬합니다. 똑똑한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뭐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사라고 하냐? 이분이 그 핵심 인물이죠. 비관론자 중에 한 분인데요. 원래 이 앤드류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저 뒤로 밀려났어요. 이거 인터뷰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관론자분들은 저 뒤로 밀어두고 조 아저씨랑 굉장히 편하게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게 여전히 강세장이구나. 간접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톰 리가 그냥 보편적인 내용으로 짧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월가의 영원한 강세론자 다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아시겠지만 8월달, 9월달은 역사적으로 재미가 없다. 통계가 증명을 해준다. 우리 배웠었죠. 공부를 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강세론자는 8월에도 S&P 500이 새로운 신고점을 뚫을 것이다. 심지어 현재보다 250에서 350포인트 더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7월 이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에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좀 보편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까 조 아저씨랑 마주 앉았었죠. 진짜 조 아저씨 되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회사 홍보 시간을 정말 마음껏 주더라고요. 이분의 회사 홍보 시간, 회사 어떤 곳 다니나요? 비트마인이잖아요. 비트마인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비트마인 얘기를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자, 비트마인 얘기 신나게 합니다. 일단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무려 83만 3천 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실제로 세계 1위 보유 기업이에요. 뭐 따라오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은 6월 30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22일부터 갑자기 톰리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가즈아 뭐 호드를 외치고 있어서 이 사람 왜 이러지? 비트코인만 얘기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의장으로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비트마인에 현재 누가 투자를 할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코인니스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월가의 전설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비트마인을 사신 분들 이름을 나열을 한 거죠. 자, 비트마인이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레전더리 인베스터 전설적인 투자자 빌 밀러 3세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비트마인을 투자를 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스테이크홀더스 빌리언에어죠. 스탠리 드로큰 밀러와 캐시 우드가 역시 비트마인을 투자하고 있다. 네임 밸류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뭐 사팔의 전설 드로켄 밀러까지 빌 밀러까지도 샀다고 하니까 이 MC들 귀가 쫑긋쫑긋하는 저는 포모가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분은 정말 뭐 조롱과 온갖 비난, 비관론자의 대표론자 중에 한 분인데 자, 이분이 구석에서 그나마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요. 빌 밀러 얘기가 나오니까 빌 밀러 알아요. 뭐 12년도인가 13년도에 그 비트코인 처음 사셨던 그분이잖아요. 12년, 3년이 아니고요. 14년에 이분은 처음 사신 분이고요. 참고로 22년도에도 샀다가 테라 루나 때 샀다가 반토막 나서 힘들어 하셨던 그분 맞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고 다 알고는 있는데요. 뭐 코넬대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 분야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 아저씨 한술 더 뜹니다. 비트마인 티커명 그거 뭐였지? 라고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BMNR입니다. 라고 톰리가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티커명을 물어봤다는 건 사고 싶다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이더리움 뭐 거의 춘추 뭐 전국시대, 뭐 삼국지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압도적인 1위는 비트마인 83만 개 아까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는 피터 틸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분을 들고 있다. 비트마인을 따라가기가 이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좀 더 빨리 이런 이더리움을 사모았던 샤프링크가 현재 50만 개 정도를 사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이더머신이 34만 개를 현재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마인 저번 주 그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기업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비트마인, 샤프링크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버리면 이더머신은 주식이 상장이 돼 있었으면 또 사람들이 샀겠죠. 그러나 25년도 4분기쯤에 참고로 상장을 할 예정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씁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띄우기 전에는 반드시 오랜 기간 죽여놓습니다. 오랜 기간 죽여놨던 자산이 뭐가 있나요? 사실 비트코인은 정말 오랫동안 죽여놨던 자산 중에 하나고요. XRP도 엄청 오래 계속 말씀드렸죠. 500원, 600원, 700원으로 죽여놓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 3년을 이렇게 해버리면 떨어져 나가고 뭐 솔라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뭐 저기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을 정도로 FTX 사태가 났기 때문에 뭐 10,000원까지 갔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뭐 그나마 짧았다고 해야 될까요? 한 뭐 5, 6개월 정도 눌러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했는데 문제는 죽여놓은 뒤에 이제 그들이 띄워야만 개미는 그때 반드시 사더라. 이때는 절대 못 삽니다. 다들 대세 편승을 해서 뭐 끝났다 조롱을 하다가 띄우니까 CNBC에 지금 몇 번을 이더리움을 띄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개미들은 이때 반드시 사더라. 참 안타깝지만 남들이 사고 있을 때 사면 뭔가 기분이 쎄해지셔야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신 분 그레이 스케일에 이어서 지금 줄 서 있는 IPO가 정말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최근 것만 제가 한번 지나온 것 중에 최근 것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IPO 뭐 주로 이제 7월 달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IPO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이 강세장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아서 모르겠고 딱 하나 워낙 유명했던 기업이 있죠. 바로 피그마라는 기업이었고 7월 31일 날 상장을 했었습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AI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7월 30일에 상장이 됐지만 8월 초에 우리 뭐 주말도 있긴 했지만 조정이 있었잖아요. 뭐 조정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이틀 만에 250% 급등하고 홀로 독주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강 세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뭐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접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이게 IPO 붐의 현실이다. 뭐 이제 조만간 다가올 IPO가 뭐가 있을까요? 8월 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많아요. 아까 이더머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죠. 바로 블리시라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이 8월 13일 역시 IPO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블리시가 뭐 연타석 IPO 붐을 일으키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상 조달액도 여기 뭐 거의 600밀리언 달러 정도 되죠. 다른 기업들보다 거의 뭐 압도적인 규모로 많은 흥행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이 블리시라고 하면 피터 틸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죠.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초기 투자자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16년도에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사진을 가져왔고 지금 팔란티어 CEO로서 역시 팔란티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초기 투자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게다가 뭐 갤럭시 디지털이나 노무라도 요 블리시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것 같고요. 8월 5일자 기사로 코인데스크에서요. 역시 레리핑크, 블랙락의 레리핑크와 캐시우드가 둘이 합쳐서 한 200밀리언 달러니까 한 2억 달러, 약 3천억 달러 정도,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둘이 합쳐서 이 블리시에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이들은 못했지만 예전에 서클 그 상장했을 때 바로 시가로 긁어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캐시우드 이 두 분이 200밀리언 달러 정도를 살까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뭐 약속 이런 건 아니겠지만 두 분이 초기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마 IPO가 되면 또 뭐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강세장 안에 우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우린 8월, 9월에 조정 확률이 높다면서 무서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기도 한데요. 8월에서 9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지금 한 5번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토시 할아버지가 깨어나더라도 쫄지 말자. 그리고 뭐 해킹이 됐다, 뭐 했다 해도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그 어떤 신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4년 묵은 고래가 8만 개를 팔든 어쨌든 간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버스는요. 진작에 떠났습니다. 요거를 보내야 돼요. 이때 못 사신 분들은 많은 돈을 이번 사이클에 벌 생각을 조금은 내려두셔야 된다. 그럼 저가 매수 버스가 언제 왔었습니까? 정말 길고 지루하고 오래 왔었어요. 24년도 4월에서 10월에도 왔었고 25년도 2월에서 6월, 특히 4월 전후로 해서 관세 폭락 왔을 때 뭐 전 세계에서 뭐 손꼽히는 뭐 3위의 기회다. 뭐 굉장히 많은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때는 돈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7월에서야 뭐 사고 싶다, 샀다 이런 분들은 지금 조금은 위험하다. 돈 벌 준비가 안 됐다, 숙제가 안 됐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만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때 많이 살 수 있는, 요때 많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실력자거든요. 근데 그 실력차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니네들은 옛날에 운 좋게 많이 샀으니까 그런 말을 편하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을요. 똑같이 한번 적용을 제가 해보면 의사한테나 변호사한테 왜 너만 얍삽하게 쉬는 시간에 밤에 날 새서 공부를 하고 왜 너만 얍삽하게 공부해가지고 현재 연봉을 많이 받느냐 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코인 주식 투자는요. 남의 실력이 굉장히 우습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때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숙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불장에 큰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말 못 참고 사시려면 좀 떨어질 때 소액으로 그것도 비트 이더만 사시는 게
먼 훗날 복구가 가능하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자. 이건 저주가 아니라요.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심한 조정이 나온다. 뭐 땡큐죠.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저도 8월 초, 뭐 7월 말 그 조정 때요. 50만 원 샀습니다. 50만 원. 요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장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미 정말 많이 메이저 코인들 많이 올라왔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한 조정이 오면 조금씩 사시면 좋겠다. 어떤 코인 위주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5개 코인 위주로 또는 ETF 확률이 높은 코인 위주로 또는 ISO 2002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코인 위주로 또는 뭐 각 테마주에 이제 뭐 정점에 있는 뭐 1위 기업들, 1위 코인들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좋겠죠. 근데 비중은 이렇게 해놨죠. 자, 요 위주로 가야 뒤로 갈수록 비중이 작고 비트 이더, 솔라나, 에이다, XRP 이런 게 비중이 커야 특히 비트 이더가 커야 평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저 뒤에 있는 시가총액 작은 거에 올인을 해놓고 가요 안 가요 하고 있으면요. 그냥 4년 내내 투자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투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굳이 가장 뒤에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에 여기에 지금 전력 비축의 ETF에 이미 약속이 거의 돼 있는 코인들인데 요거는 이제 안 오를 거라 안 사고 요 뒤에만 투자를 한다. 뭐 실력자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투자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 탑이 나오든 사이클 탑이 나오든 언제 나오든 모릅니다. 로컬 탑이나 사이클 탑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내 기준에 맞게 내 분할 매도 계획을 하면서 호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로컬 탑이 나오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로컬 탑 가는 길목에서 뭐 조금 팔리다가 떨어졌겠죠. 그걸로 감사한 거고요. 자, 사이클 탑이 예를 들어 연말에 나온다. 그럼 사이클 탑에 맞게 기준이나 이런 걸 맞게 그만큼 팔리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제 뭐 떨어져도 좋다. 그냥 팔리는 만큼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재를 기다리면 좋겠죠. 무슨 호재가 있나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매크로적으로 볼 때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SLR 규제 완화 즉 유동성을 폭발시켜줄 뭐 QE 양적 완화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코인 자체적으로 보면 알트코인 ETF가 뭐 늦으면 10월 전후로 해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아직 그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친구들 호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 기준을 세워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 스타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감사하면 좋겠고요. 내 탓이라고 하면 좋겠고 너 덕분에 요거를 좀 습관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위에서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까이 가기조차 싫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투자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의 회사, 자영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오르면 올라서 좋으니 감사할 수 있고, 또 내 탓이요라고 해야만 투자에서도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